예, 투자이론 할 때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금융 쪽 가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네, 그죠? 예. 이 금융 쪽은 투자 이론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투자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자, 이어가 보죠. 이거 어려워서 시험에 합격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부동산 저당대출 제도인데요. 자, 저당의 상환방법입니다. 이 갚는 방법인데, 저당의 상환방법에는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일단 원금 균등이다. 자, 용어부터 볼까요? 원금 균등이 뭘까요? 원금이 맨날 똑같게 갚는 거. 맨날 100이잖아, 이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 뒤에 3년, 4년이 쭉 숨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맨날 100이다. 원리금 균등은 뭐냐? 자, 원금하고 리자를 더한 합계액이 균등하다. 네? 10년간.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체증식이라는 건 뭐냐? 점점 증가한다 그 이야기죠. 이걸 다른 말로 점증식이라 그래요. 점증식. 시험에서는 이쪽 썼다 이쪽 썼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증가한단 말이냐? 점점. 빤한 거죠. 합계액이 점점 증가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체증식이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가 또 이제 연말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 연시에 뭐 하겠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연습이나 한번 하는 거지 뭐 이거. 이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꽤 써먹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 그럴 때 저당 상환 방법이 있으시죠? 1,000만 원을 이자 10% 기간 10년 기간으로 빌렸을 때, 그럴 때 저당 상수는 이번에는 제가 한 자리 더 드렸네요. 0.163까지 드렸어요. 그럴 때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여기가 원금 균등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이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잘 정리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원리금 균등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요거는 우리가 빌린 돈이 1,000이다. 그럴 때 얼마를 갚을 것이냐 그럴 때는 뭘 곱한다고요? 당 상수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0.163이다 이렇게 주어졌다니까요. 여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곱해가지고 해마다 갚아야 되는 돈이 163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거를 원금과 이자로 나눌 때는 항상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자 계산을 먼저, 이자. 왜냐하면 원금은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자가 계산되면 뭐가 계산된다 그랬느냐? 원금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앞장에서 했던 거랑 다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장이라는 게 지금 투자이론 이야기인데 우리가 투자이론에서도 이거 계산해 봤잖아요. 여기서 지금 계산해 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0.16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160을 기준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진 거죠. 이번에는 저당 상수를 0.163이라 생각하고 163을 기준으로 계산하자. 아니 그러면은 나는 160일 때는 계산이 되는데요. 163일 때는 안 되는데요. 암산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연말에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빨리 합격하는 길이 빨리. 한 번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자, 이자는 1000에 10% 아닙니까? 1000에 10%? 그러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내는 돈에서 163에서 이자 뺀 나머지가 얼마냐? 63? 요게 원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3을 빼면은 잔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잔액이
여러분 937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937만 원의 10%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3.7인데 그냥 반올림에서 94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엑셀로 계산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소수점 이하로는 하지 말라고 딱 자릿수를 정해줬더니 알아서 제가 반올림한 거예요. 그러면 163에서 이걸 뺀 나머지 이게 원금인데 얼마냐? 69.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69를 뺀 게 잔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가 8이 나오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에다가 1을 더니까 6 868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세 번째는 868만 원의 10%일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87이 이자가 되고, 자, 그래서 원금을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제가 미리 계산해 놨으니까 여러분 10년까지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백지에다가 1년부터 10년까지 쫙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합계액, 그 다음에 원금, 이자, 이렇게. 그래서 이자부터 쫙 계산하면서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계산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원금 균등을 한번 볼게요. 원금 균등 하나 냈어요. 원금 균등은 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1000만 원 나누기 기간 10년이죠. 그래서 해마다 쫙 100만 원씩 나온다. 그래, 100만 원. 그래서 이 원금 균등은요, 제일 계산하기 쉬운 게 원금이에요, 원금. 그 다음에 원금이 계산되고 이자가 계산되면 합계액이 마지막으로 계산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1000에 10%니까 100이죠. 100. 그래서 합하면 20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 갚았으니까 잔액이 900이겠죠. 그래서 900의 10%가 되는 거예요. 900의 10%. 그래서 900의 10% 하면 얼마냐? 90. 그래서 합하면 190이 되네요. 세 번째는 자, 두 번 갚았으니까 잔액이 800이죠. 800. 그래서 800의 10%예요. 그래서 80. 와 같이 쭉 계산한다면 9번 갚았다. 9번. 그럼 900 갚았네. 그러니까 잔액이 100 남았죠. 100의 10%. 10만 원. 그래서 원금 더하면은 11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만하네요.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체증식입니다. 체증식. 이 체증식은요, 이 합계액이 점점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 뭐랑 비교할 때 증가냐? 중요한 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월 리금 균등과 비교할 때 얘는 맨날 똑같은 금액이지만 얘는 점점 증가한다. 물론 10년이 되면 1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다 상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이다. 자, 그래서 첫 해에는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뒤로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120 됐다, 160 됐다가 200 됐다가 300 됐다, 460 됐다 이렇게 점점 많아져. 그래서 결국 1000을 갚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랑 조금 이제 얘가 다르죠. 요거는 조금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은행이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설계하느냐? 요거는 이제 엑셀로 정확하게 계산한 거고. 자, 그래서 첫 해 80이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합계액이 일단 주어지면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뭘 계산하느냐? 이자. 그래야 원금이 나와요. 잘 보세요. 첫 해 이자는 얼마냐? 당연히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1000에 10%죠. 100. 100. 그런데 은행이 얼마 줬냐? 80. 그럼 잔액이 얼마냐? 잔액이 1020이 되네. 왜요? 못 갚은 이자는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1020이 돼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1년간 갚는다고 갚았더니 거꾸로 저당 잔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까나가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 거꾸로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거꾸로 갚는다 그래서 부의 상환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상환이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부의 상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1020에 10%일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102만 원이죠. 102만 원. 그런데 은행에 80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또 못 갚은 이자가 2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되냐? 1042가 되겠네. 이렇게 계속 원금을 갚는 게 아니고 늘어. 마이너스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의 상환이라고 한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1042의 10%가 되겠죠. 그래서 104만 원이 이자예요. 그런데 은행에 100씩 갖다 줬으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없죠.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최정식은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16을 빼면 남는 잔액은 1028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아닌가? 6 있으면 4에다 6이네 6. 그래서 102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이제 점점점 줄어가지고 제로가 되는 거죠. 나중에 다 갚으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여기는요 원금 균등 요건 다 계산해 봐야 돼. 다 싸그리 다. 원리금 균등 싸그리 다 계산해 봐야 돼요. 싸그리. 계산 문제가 앞쪽이건 뒤쪽이건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최정식은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요거는 한 3년 정도만 계산해 보세요. 3년.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요 정도. 그래서 연말에 뭐 하겠어요. 남들 막 요즘 연말 연시에 모임도 못 하잖아요. 모임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임도 없고 뭐 우리가 그렇다고 우울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왕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계산기 집에 있는 거 꺼내 가지고 한번 두드려 본다. 계산기 연습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기타의 상환 방법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저당의 성격에서 장기절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자율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요.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이자율 위험이 있는데요. 이 이자율 위험이 있죠. 없애기 위해서 오늘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정이자보다는 뭘로 간다고? 변동이자로 간다. 그럴 때, 자, 과거 이 고정이자 당시에 주로 쓰였던 상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금균등, 리금균등, 최정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원금이자 합계액을 각각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략 두 문제 정도가 출제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쪽 유동성 위험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이제 부동산 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화인데요. 유동화의 개념 보시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다른 말로 환금성이라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환금성이 낮은 자산을 환금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까 제가 유동성이 모자라다, 유동성이 위험하다, 그거는 재산이 없는 게 아니고 현금 자산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저당권 자체를 유통시키면 돼요. 유통이 뭐예요? 팔아먹는 거죠. 이 저당권이라는 건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왜요? 이거 아까 장기절이라 그랬잖아. 장기. 그러니까 1억을 빌려주고 나면, 일시에 1억을 빌려주고 나면 단계적으로 쪼개서 받다 보니까 이걸 다 받으려면 장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정화된 자산이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팔아버려. 팔면 현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팔았으니까 유동성이 높아졌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유동화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2번으로 이해하는 게 편해. 2번. 저당권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유동화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ABS, MBS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공부가 좀 많이 됐을 때 해야 되니까 좀 놔두시고, 일단은 뭐 MBS가 뭔지를 알아야 얘를 비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유동화의 기본 구조를 했는데, 기본 구조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유동화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1980년대 중반이에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IMF 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1998년에 도입됐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 MBS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2001년도 3월 1일자로 부동산 저당 유동화하는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와서 알려진 상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뭐 모든 학문이 근데 뭐 민법이다. 몇천 년 됐죠, 그거. 한 2000년 됐죠. 경제학이다. 경제학이 가장 그 역사가 짧은 학문 중에 하나인데, 자, 그것도 400~500년 됐어요. 그런데 유동화는 400~500년이 아니고 달랑 20년 됐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학문 중에 하나다. 게다가 이제 이게 또 파생상품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일단 시험이 두 문제는 나온다. 두 문제. 두 문제를 맞추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구조만 잘 이해하면 돼. 구조. 더도 필요 없고 구조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집을 사기 위한 차입자가 있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주택 수요자라고도 하고 차입자라고도 하는데 한 1000명이 있다 치자. 자, 그럴 때 이제 저당 대출을 한다. 뭐 복잡하니까 각자 1억씩 빌려간다라고 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5억 빌리고, 어떤 사람은 뭐 3천만 원 빌리고 그럴 텐데, 그냥 싹 다 1억이라 치자. 그럴 때 이 대출 기관이 재원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 대출 재원으로 10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1000억. 은행이 뭐 1000억밖에 없습니까? 한 뭐 10조 있겠죠. 그럼 10조로 하시면 돼요. 근데 10조는 한 바퀴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딱 1000개만 한 거예요. 1000개. 1000억. 그럴 때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닌데 믿고 빌려주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당이라는 담보 설정을 요구한다. 담보 설정. 그래서 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차입자는 달달이 은행에다가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네요. 그걸 원리금 상환액 또는 어렵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러죠. 한 50만 원 갚는다 치죠. 자, 이렇게 해서 1000명의 수요자에게 대출이 됐다라고 칩니다. 그럼 은행은 가지고 있는 재원 1000억은 일단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 이번 달 말에 들어오는 돈은 1000명에 50만 원이니까 골랑 5억 들어오네. 그래서 5억을 5명 대출했더니 또 떨어졌어. 이와 같이 받을 돈은 뭐 1000억이 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찰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랬다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유동성 위험이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은행이 은행 문을 닫고 뭐 이렇게 이자 들어올 때만 열어놓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또는 이제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뭐 실제로는 은행이 한국은행이 가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들하고만 거래하는 은행의 은행이죠. A은행, B은행 뭐 이렇게. 그럼 이제 한국은행에는 각 시중은행마다 그 담당 계원이,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은행이다. 그럼 우리은행 담당 직원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한국은행 가지고 나 돈 떨어졌으니까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요? 1000억. 그러면 1000억짜리 당좌수표를 써주면
바로 차를 보냅니다. 현금 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쭉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 유통량이 많이 늘어요. 예? 화폐가 흔해진다고. 그러면은 돈이 가치가 뚝 떨어져. 너무 돈이 흔해가지고.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요걸 인플레라 그래, 인플레. 물가 상승.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이 맨날 나오는 거는 대단히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 지금까지 힘든 때 한국은행이 막 밤새도록 돈 찍어가지고 온 국민에게 5억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을 것 같죠? 경제가 망해요. 물가가 막 10배, 20배 이렇게 뜁니다. 예, 큰일 나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래서 결국 시중에 있는 돈을 쓰는 게 가장 좋다 그 이야기. 시중에 있는 거. 그런데 어떤 투자자의 경우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나는 막 돈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야, 그 저당이라는 게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온다며. 이자. 그렇죠. 이자가 들어오니까 야, 앞으로 뭐 몇 년간 들어와? 20년간? 좋아. 20년간.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저당권을 사올게 라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누구냐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는 제가 줄여서 공사라 그럴 거예요. 주택금융공사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우징 파이낸스 해가지고 이제 HF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저당권을 사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억짜리 저당권을 한 개씩 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번거롭거든요. 야, 그러니까 내가 1,000억 줄게, 1,000억. 너 1,000억어치 저당권을 싹 다 보내. 이걸 저당을 묶어서 거래한다 그래서 저당 패키지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차입자가 내는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누가 받는 것이냐? 공사가 받는 거죠. 공사가. 그래서 공사는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을 몇 번 사와. 자, 그럼 이제 은행은 저당권을 팔고 가져온 돈 1,000억 가지고 다시 새로운 수요자에게 대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출하는 건 1번부터 1,000번이 아니고요. 1번부터 1,000번이 아니고 1,001번부터 2,000번까지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또 이제 1,000명 대출하고 나니까 돈 떨어지면 저당권 팔고 다시 가져온 돈 가지고 또 대출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동성 위험에 빠질 때는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유통시켜 버린다고요. 유통시키면 된다. 유통.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사도 언젠가는 돈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돈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느냐. 유동성 위험이다. 받을 돈은 많이 있지만 왜요? 저당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20년간 차입자한테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현찰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 투자할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건데, 기관 투자가 뭐냐? 생명보험사, 생보사, 연기금, 각종 연기금이죠. 신탁 또는 리츠예요, 리츠. 리츠는 뭐 나중에 배울 텐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보험의 특징이 뭐예요, 보험? 생명보험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뭐 웬만한 우리 국민 거의 전부가 다 한두 개는 가지고 있겠죠? 한 개 정도? 그러니까 평생을 보험료를 내요. 평생을. 그럼 언제 받는 거예요? 죽은 뒤에 받죠, 가족들이.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많아. 그런데 나가는 돈은 죽은 사람한테만 나가니까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돈이 넘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냐?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맡겼던 돈을 나중에 불려가지고 배당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주식장에 투자해요. 주식.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죠.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전한 자산이 뭐냐?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된 저당 채권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다 그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놈이 안 갚진 않아. 안 갚으면은 경매 넘겨가지고 받아오면 되니까 부동산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나는 유동성은 많아, 돈 많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게. 너 얼마치 가지고 있어? 1,000억. 그럼 1,000억 줄게, 1,000억. 그러니까 그 저당권 줘봐.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공사는요 은행에서 직접 저당권을 사왔어요. 그런데 투자자는 은행에서 직접 사오는 게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사온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은행이 누군지 차입자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관계하지도 않는다. 그래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1,000명의 차입자 중에 혹시 한 명이라도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사한테 뭐라 그러느냐? 야, 뭐 1,000억이면은 나한테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그런데 만일 이 1,000명의 차입자 중에 안 갚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공사가 뭐라 그러느냐? 야, 내가 달리공사냐? 믿을만 하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사가 뭐라 그러느냐? 그래 그러면 저당권, 모기지, 팩트,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줄게 증권. 그래서 저당담보 증권이라는 걸 발행한다. 저당담보 증권. 이 저당담보 증권이라는 거는 결국 증권이라는 이야기는 믿을 만한 증서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보증이 된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지급보증. 그러니까 만일 차입자가 안 내면 내가 줄게 이거. 이렇게 지급을 보증해 준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마음 놓고 투자하더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보험회사는 시장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저당권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공사로 갔다가 이게 은행에 돈이 모자라면 다시 은행으로 갔다가 이게 결국 수요자가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으로 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시장으로 풀리죠. 시장으로.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시장에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빌려오는 것처럼 시장의 화폐의 양이 늘어나지는 않죠. 대신 순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게 유동화예요, 이게. 유동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유동화라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을 몇 번 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는 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외우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외우게 해드릴게요. 오늘 안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일찍 나왔어. 이게 나중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나중이라고. 그러니까 좀 더 공부가 되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조를 먼저 이해한다. 구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유동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제 조건인데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전제 조건이다 또는 금리 구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행했던 저당 유동화 증권이 이제 98년도에 발행이 됐어요. 6월 달에. 그러니까 법은 2001년에 통과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든요. 코리아 모기지 코퍼레이션이라고 한국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번 발행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자, 그때는 이 차입자가 내는 이자, 이걸 저당금리라 그래요. 몇 프로 이자를 냈냐? 7% 이자를 냈, 7%. 고정금리로. 아니, 왜 이렇게 이자가 비쌌냐? IMF 직후였거든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MBS, 국가가 하는 거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시중에서는 저는 이 당시에 21%까지 이자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도 부동산 투자를 뭐 몇 군데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꼬박꼬박 이자 내니라고 좀 고생 좀 했는데 7%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럴 때 MBS 발행금리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 MBS를 찍는 게 누구죠? 2차 대출 기관이지 이 사람. 여기. 그래서 공사가 여기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 금리가 얼마냐 그 이야기죠. 요거는 무조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다시 말해서 대략 6% 또는 6.5% 이렇게 돼야 돼요. 6.5라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작죠. 또는 적어도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컨대 이 차입자가 내는 7%를요. 얘가 다 가져가. 그러면 얘가 뭐 하려고 이렇게 유동화 같은 거, 대출 같은 걸 하겠어요? 대출하려면 직원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애들도 뭔가를 줘야 되고요. 또 이쪽은요. 실제로 MBS를 발행할 때는 아까 지급보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증보험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뭘 좀 떼줘야지. 그걸 수수료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여기다 0.25%, 0.25%, 그럼 0.5가 빠져야죠. 그래서 결국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비용 뺀 나머지다 그 이야기죠. 비용 뺀 나머지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요거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투자하겠냐 그 이야기죠. 그럼 어떨 때 하느냐? 투자자 요구 수익률보다 얘가 크면은 돼요. 이거. 다시 말해 거꾸로 요구 수익률이 MBS 발행 금리보다 낮으면 돼요. 그러면 이때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주로 이 기관들이 투자하는 게 국채나 공채 많이 투자하거든요. 1998년도에 국채 이자율이 얼마냐? 국채 이자가 3년 만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4% 정도 됐어요. IMF 때니까 조금 높은 거예요. 지금 뭐 1점 몇 프로 그러겠죠. 그래서 대략 4%라 치자.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생명보험회사나 연기금은요. 국채에다가 1,000억을 투자하면은 4% 번다고 해요. 4%. 그런데 똑같은 1,000억을 국채처럼 못 받을 일 없어요. 지급보증돼 있으니까. 똑같이 위험이 없는 자산에 투자했는데 6.5%, 즉 더 벌 수 있다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죠. 그럼 그 돈이 일이 가면서 유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화가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금리 구조가 이러한 구조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면 이러한 유동화 증권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4개를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차차 하자고요. 그다음에 도입 효과 요거는 1월 달에 할 건데 좀 기다리면 다음 과정에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유동화의 기본 구조는 뭐 아주 간단하죠. 쉽게 말하면 일단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한다. 그게 누구냐? 공사. 유동화 전문. 그 다음에 자산을 집합해 가지고 유동화한다. 이것들을 묶어 가지고 지분권을 발행하면서 신용보완이라는 건 지급보증한다는 이야기죠. 판다. 그래서 발행증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그 돈을 가져와서 은행과 차입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의 금융시장의 자금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걸 유동화를 한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고생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제4장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인데 여기서 이제 투자회사는요. 요거는 우리가 그 나중에 하셔도 돼. 이거는 법 조문을 좀 몇 개 기억할 게 있는데 요거는 차차 해도 되는데 일단 여러분 그 용어로서 시험에 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 이 지분증권하고 부채증권이다라는 건 좀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초반이지만 뭐 기억해 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사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요. 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을
주주라 그래요, 주주. 예컨대 나는 이제 제조업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물건 팔아가지고 뭐 나중에 돈 벌어서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내 돈 10억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런다. 그게 10억. 10억. 자, 그런데 공장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네. 그래서 은행에 대출 좀 받았다. 10억. 그랬을 때 대출을 이제 우리가 부채라 그러죠. 그럴 때 이걸 이제 지분 투자자이다. 이쪽을 이제 채권자. 그래서 지분 투자자를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느냐면요, 주주라 그래요, 주주. 조금 용어를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이쪽 지분 투자하는 사람을 주주라 그러고요. 이쪽 돈 빌려준 사람은 은행이건 뭐건 개인이건 다 돈 빌려주고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채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주주들은 내가 투자한 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채권자는 이자를 받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둘 다 10억 투자했고, 뭐, 배당이나 이자나 뭐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만약 회사가 망했을 때 주주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주예요. 예컨대 제가 삼성의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어, 한 주. 그런데 삼성의 부채가 50조라고 치죠. 어느 날 은행에 전화가 왔어. 야, 당신 삼성 주주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돈을 안 갖고 있는데 당신도 주인이니까 50조를 갚으시오.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투자하겠냐 그 이야기예요. 또는 뭐 그럴 리가 없지만 회사가 망했으니까 당신이 싹 다 갚으시오. 그럼 어떻게 내가 투자하냐고. 그러니까 만약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주는 내가 투자한 한 주 그냥 날리면 돼요. 아깝네 뭐 이러면서 그냥 소주 한잔 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책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한 책임주의라 그래요. 유한 책임. 네. 자, 그런데 채권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권자 회사가 망하면 아이고 너도 망했는데 뭐 네 속인들 오죽하겠냐, 뭐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할게, 안 받을게 이러고 그만두는 거예요. 바로 법원에 가가지고 경매 집어넣는 거예요. 경매 넣죠. 경매 소장 집어넣고. 그러니까 채권자는 반드시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이와 같이 지분금융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된 증권을 지분증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된 증권을 부채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지분증권에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리츠라든가 신디케이트라든가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든가 말고도 좀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느냐. 부채증권. 여기는 MBS나 ABS, 모기지. 이것도 뭐 어셋 백트 시큐리티스인데 이 어셋 안에 모기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안에 저당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당권 같은 부채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지분증권이 아닌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분금융은 외워버리는 게 좋아. 지분금융은.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지분금융은 공사에 투자하는 신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분금융은 공사에 투자하는 신조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공사가 뭐냐. 이 공모라는 게 공모, 주식을 최초로 발행할 때 주식을 받는 자금을 이니셜 퍼블릭 오퍼. 그래서 이게 공모란 뜻이거든요. 요거 이니셜 처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상장인데 상장. 증권시장에 상장한다. 그래서 요거는 주주들을 모으는 거예요. 공개모집. 그러니까 지분금융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이 IPO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죠. 한 번.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어쨌든 공개모집은 주주를 모집하는 것이다. 그러면 3호는 뭐냐? 3호.
공개 모집의 반대예요. 공개 모집은 증권 시장에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고, 3호는 아름아름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모집하는 거. 야,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 하나 하자. 야, 각자 1억씩 모아볼까? 이건 어디 시장에서 모은 게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한잔하면서 모은 거지. 그래서 이런 걸 3호라고 한다. 3호. 이것도 주주로 모으는 방법이죠. 그래서 공사 둘 다 지분금융이에요. 투자하는 신조를 했는데,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주를 모으는 겁니다. 주주, 투자자. 투자자에게 주식을 주고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도 소규모 투자인데, 이것도 주주를 모으는 거예요. 주주. 그래서 신조로, 신조로 이랬죠. 그래서 공모, 사모, 부동산 투자 회사, 신디케이트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지분금융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기왕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 부채금융은 대략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채권, 그 다음에 MBS, ABS 요거밖에. 요거. 그래서 아까 다 이야기 드렸던 거죠. 회사가 돈 빌릴 때 채권 발행하죠. 채권. 그 다음에 ABS, MBS 요 정도다라고 뭐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지분금융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목표로 이번 강의는 이제 진행할 생각이고요.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것도 뭐 좀 중요한데 이게 어려워요. 일단 설명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에서는. 그래서 유동화를 잘 이해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개념만 설명할게요. 오늘은 개념만. 약한데 이 리츠라는 게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죠. 인베스트먼트,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트러스트, 여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구다. 보통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회사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 예컨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을 벌죠.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사가지고는 뭐 벌어봤자 뭐 몇천 벌죠. 그런데 100억짜리 빌딩을 사면요, 또는 1000억짜리 빌딩을 사면 몇백억을 벌죠.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일수록 크게 버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0억짜리 빌딩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야, 이런 일반 국민들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모여가지고 돈을 조금씩 넣으라 그 이야기예요. 없으면 100만 원, 많으면 10억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돈을 모아 1,000억 그래가지고 빌딩을 사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많이 벌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투자자에게 투자 지분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지 않나, 나눠주면. 그래서 수익을 배당하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도 이 빌딩에 적어도 문짝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투자하는 것. 대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입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은 주식을 주죠. 주식.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투자 회사가 대략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100개 정도 될 거예요. 100개.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하고 위탁관리 리츠가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할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요걸 좀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도 리츠 만들면 돼요. 리츠. 그래서 설립은 이제 국토부 인가 받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미래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리츠 만들기 싫으면 법인 만들어도 되죠. 법인. 부동산 매매 법인. 그래서 수익을 보장하면 되죠. 리츠는 훨씬 더 공식적인 방법이에요. 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 핵심 요약 자료로 금융까지 끝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챔피언 부동산 활동은 이건 못하고 부동산 금융 쪽에 기본서를 좀 확인해 드릴 거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쪽은요, 감정평가는 이 핵심 요약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할 예정이고요. 뭐 조금 모자란다면 한두 시간 정도 보강을 해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좀 맞춰드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